오늘의 사연은 미국의 한 미슐랭 셰프가 자신의 주방에서 쓰던 쌀을 전부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산 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뉴스. 그는 더 좋은 쌀을 찾기 위해 일본, 유럽, 그리고 그 나라의 쌀까지 비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쌀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 나라와 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베넷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오가닉 테이블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지 3년째,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진정한 맛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2025년 5월 어느 날 제 세계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부주방장 마이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이거 꼭 봐야 할 것 같아. 그가 건넨 건 막 발표된 연구 보고서였어요.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유통쌀 제품 4분의 1 이상에서 안전기준 초과 비소카드뮴 검출. 미국 전역 소매점에서 구입한 145개 쌀 제품 분석 결과 모든 샘플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25% 이상이 FDA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거였어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비소뿐만 아니라 카드뮴, 납, 수은까지 총 4가지 독성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이런 물질들이 암 유발과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비소.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이 물질이 25년 넘게 알려진 문제였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산 쌀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거죠. 주방 직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찾아야 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쌀, 이탈리아 쌀, 인도 바스마티 쌀, 그리고 한국 쌀을 선정했어요. 특히 한국 쌀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당일 총 12명이 참여했어요. 샘플 A부터 D까지 아무도 어느 나라 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밥을 지어 맛을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샘플 C가 압도적으로 좋네요. 소믈리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식감이 완전히 달라. 찰기와 부드러움이 완벽한 균형이야. 마이크도 동의했어요. 10명이 샘플 C를 1위로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 쌀로 지은 밥을 먹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씹을 때마다 쌀 고유의 단맛이 배어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샘플 C는 한국 쌀입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부터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쌀을 키운다고요? 그날 밤 한국 쌀에 대해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쌀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저온 저장 기술, 품종별 특성 관리, 정밀한 도정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식품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중금속 검출 모니터링이 철저했고 농약 사용량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놀라운 쌀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원들에게 선언했어요.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요. 정말 가실 거예요?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추구하는 건 진짜 좋은 재료예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쌀의 중금속 파동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왔습니다. 쌀 때문에 왔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셨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쌀을 먹으러 온다고요? 네, 미국에서 테스트해봤는데 한국 쌀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러자 기사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우리 쌀이 세계 최고예요. 서울에서 여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어요. 논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구획으로 나뉜 논들이 마치 체스판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여주에 도착하여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메뉴에 여주쌀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주문을 받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여주쌀이 뭐가 특별한가요? 아, 외국분이세요?
여주쌀은 임금님 진상품이었거든요. 지금도 품질이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밥이 나오자마자 향부터 달랐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그 맛이었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찰기가 있으면서도 끈적하지 않고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려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제가 테이블에 놓고 간 핸드폰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아, 이런. 당황한 저는 다시 음식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보관함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충전도 해뒀어요.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분 같은데 불편하실까 봐서요. 이때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시죠? 놀라셨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여긴 그런 나라예요. 그 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정우라고 해요. 여주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있어요. 정우에게 이것저것 질문해봤어요. 여주쌀이 정말 그렇게 유명한가요? 당연하죠.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진상품이었어요. 남한강과 여강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토양이 정말 좋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같이 가볼까요? 제가 실습하는 농장이 근처에 있어요. 정우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에 정우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주쌀의 비밀은 물이에요. 남한강에서 흘러오는 깨끗한 물과 여강의 물이 만나면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쌀 품질의 70%는 물이 결정해요. 여기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논둑을 걸으면서 정우는 여주쌀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줬어요. 여기 농부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쓰고 농약도 최소한만 사용해요. 그래서 안전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저온저장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수확한 쌀을 15도 이하에서 보관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거든요. 정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쌀이었던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정우와 헤어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쌀, 특히 여주쌀은 제가 찾던 모든 조건을 만족했어요. 맛도 좋고 안전하고 그 뒤에는 오랜 전통과 정성스러운 농부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뉴욕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찾았다. 정말 찾았어. 이게 우리가 써야 할 쌀이야. 다음 날 정우가 소개시켜준 쌀밥 장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주의 한 조용한 쌀밥집. 낡았지만 정갈한 실내,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 자리도 앉기 전부터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한 상 가득 차려진 백반. 하얀 쌀밥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옆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한 질감, 고슬고슬하면서도 입안에서 퍼지는 단맛.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위로네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고추장, 불고기, 무나물, 된장국. 모든 게 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식사. 식사를 마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감동만 했어요. 할머니,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정우가 통역해주며 물었습니다. 새벽 4시요. 40년 넘게 그래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 4시라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성실함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밥은 사람 기운을 살리는 음식이거든요. 쌀 씻을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해요. 물 온도, 불 조절, 뜸 들이는 시간까지 다 따져야 하죠.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쌀을 다루는 손길은 섬세했어요. 쌀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쌀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죠. 여주 쌀은 달라요. 물이 맑고 토양이 좋아서 쌀알이 단단하고 찰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자체였던 거죠. 맛보세요. 할머니께서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달랐어요. 단맛, 고소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어떤 쌀과도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의 맛이에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복잡한 기법과 고급 재료에만 집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요리는 이런 거였구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감사히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번 최선을 다하는 이 분야말로 진정한 셰프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정우와 함께 여주의 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도시 소음이 사라지고 새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길이었어요. 차장 밖으로 펼쳐진 논들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여기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논이에요. 정우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려서 논둑을 걸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이 거울처럼 맑았어요. 미국에서 본 농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는 마치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하수예요. 여주는 남한강 유역이라 물이 특히 깨끗해요. 쌀 품질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논바닥을 만져보니 흙도 고왔습니다. 끈적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서 쌀이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뭔가요? 저는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쌀 저장고예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쌀의 신선도를 보장하죠. 한국은 쌀 보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저장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거대한 사일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의 온도와 습도가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과학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관리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쌀은 살아있는 곡물이에요.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품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15도, 습도 70%를 항상 유지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톨의 쌀을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수확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궁금해요. 제가 말했죠. 쌀은 수확 후 24시간 내에 건조시켜야 해요. 그 다음 도정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곳으로 오죠. 시간이 중요해요.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죠. 논으로 다시 나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정성이 결국 밥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농부부터 저장고 관리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여주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정우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주방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외국 셰프가 한국 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분의 주방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쌀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워했죠. 쌀 씻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의 온도까지 체크하더군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쌀이 깨지고 너무 뜨거우면 전분이 빠져나가요. 18도가 적당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니. 씻는 횟수도 정해져 있었어요. 정확히 3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는 것까지. 이제 물 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주방장이 계량컵을 꺼냈어요. 쌀과 물의 비율이 1대 1.2가 기본이지만 쌀의 품종과 도정일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해요. 도정일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쌀을 깎은 지 얼마나 됐는지 말이에요.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하죠.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니.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도 과학적이었어요. 강한 불로 끓이기 시작해서 끓어오르면 중불로,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약한 불로 뜸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뜸 들이는 시간이에요. 이때 쌀알이 완전히 익어요. 밥이 완성되자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맛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향부터 맡아보세요. 밥솥 뚜껑을 열자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여주에서 맡았던 그 향이었어요. 하지만 더 깊고 풍부한 느낌이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고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어요. 여기선 쌀이 메인이고 반찬은 조연이죠. 주방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쌀이 항상 사이드 디시였는데
여기서는 쌀 자체가 주인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이고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쌀이 요리가 되는 나라의 깊은 뜻을 드디어 이해하게 된 거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할머니의 새벽 4시, 여주논의 맑은 물, 그리고 쌀 한 톨에 담긴 철학까지. 올리버, 한국 여행 어땠어? 동료 셰프 마크가 물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한국 쌀 정말 쓸 거야? 마크가 비웃듯 말했죠. 비용이 3배는 더 들 텐데. 저는 마크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크, 너는 쌀을 뭘로 생각해? 그냥 탄수화물이지. 배를 채우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리 전문 기자들과 동료 셰프들이 모여들었어요. 긴장되었지만 할 말은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베넷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준비했어요. 앞으로 제 레스토랑의 쌀은 전부 한국산으로 바뀝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쌀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식재료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70대 할머니가 4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이유. 농부들이 쌀 한 톨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과학적인 저장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한 그릇의 밥에 담겨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만 보고 재료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이에요. 마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올리버, 솔직히 말해서 과장 아니야? 쌀은 쌀이잖아.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 내가 만약 한국에서 그 할머니의 밥을 먹어봤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할 거야. 그 한 숟가락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복잡한 기법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요리는 소박한 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 쌀은 그 정성의 결정체예요. 앞으로 제 요리의 기본이 될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신념을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한국 쌀을 사용한 후 더욱 유명해졌어요. 손님들이 이 쌀 정말 다르다며 감탄했죠. 미슐랭 평가단도 쌀의 품질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서울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었죠. 정우야, 나 서울에 레스토랑 열려고 해. 저는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대박이에요. 정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퓨전 레스토랑이야. 서양 기법과 한국의 쌀 철학을 결합하는 거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1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어요. 쌀이 주인공이 되도록 말이죠.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쌀이었습니다. 여주에서 직접 공급받기로 했어요. 그 할머니의 쌀밥집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열어요. 할머니의 밥 철학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다시 여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밥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레스토랑 이름을 라이스 펄라서피로 정했습니다. 쌀 철학이라는 뜻이었어요. 입구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쌀을 맛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영혼을 만났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요리 평론가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여주에서 온 할머니까지. 할머니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만든 쌀 요리를 한 입 드시고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어요. 쌀의 본맛을 살렸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셰프님, 성공이에요. 벌써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예요. 하지만 저에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한국의 밥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주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쌀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단지 한 셰프의 이야기만 보신 게 아닙니다.
한 톨의 쌀이 사람의 철학을 바꾸고 그 철학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과정을 함께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끼의 밥, 한 사람의 정성,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잊지 못한 한 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따뜻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당신의 식탁이 따뜻하길 바랍니다.